네, 애프터 니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니드 첫 강의가 시작이 됐고요. 사실 오프라인 이제 특강을 시작하면서 제가 디방을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을까 좀 너무 힘들어서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둘 다 하기로 했습니다. 둘 다 뭐 어떤 걸 하고 안 하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3년 동안 해온 디방 이거 어떻게 또 그만둬요. 앞으로 우리 학부의 플랫폼으로 또 자리를 계속해서 잡아갈 텐데 그래서 뭐 그냥 제가 제 무덤을 팠죠. 니드도 하고 디방도 한다. 그러면 이왕이면 그 두 개를 연결시키자. 그래서 수요일날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수요일날 강의가 열심히 하고 그 다음날 디방도 하면서 디방을 1시간 정도만 마무리하고 한 뭐 10분에서 15분 정도 니드 후기도 함께 좀 얘기를 해보는 거. 그러면 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또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못다한 이야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열심히 와서 니드 들으시고요. 또 목요일은 디방과 함께 소통하시고 니드 뒤풀이도 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애프터 니드. 와. 네, 오늘 제가 풀어놓은 학생들이 많아서 오늘 리액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어제 니드 인디고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 우선 인디고가 뭐냐? 우선 니드가 뭐냐? 자, 니드는 제가 설명에도 해놨지만 need, N-E-E-D 필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I need you 뭐 그런 얘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 니드를 조금 더 예쁘게 쓴 거예요. 글씨를. 그래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또 우리 디자이너 학부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강의들 또 좋은 지식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뭐 특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니드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20년 동안 진행을 해왔어요. 이 학교에 오자마자 니드 처음에 뭐 CI라는 주제를 하기도 했었고 타이포그래피를 하기도 하다가 이제 그런 것들 너무 이제 정규 수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여행 또 뭐 인문학 그리고 에로티시즘 뭐 이런 것 등등들을 해왔었어요. 디자인 여행, 이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그래서 뭐, 미국 특집, 일본 특집, 유럽 특집, 여러 가지로 해 오다가, 인디고라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과 디자인의 만남을 찾아 떠나는 여행, 이는 인문학, D는 디자인, 고는 여행,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인문학과 디자인의 관계성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디자이너로서 알아야 될 것들, 인문학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시간이고요. 어려울 것 같지만 막상 들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만큼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만큼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인문학에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여기 사진 혹시 넘겨볼까요? 네. 이 호메로스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이런 에피소드를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미술대학 심사를 갔었는데, 노인과 바다라는 책 표지 디자인이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심사를 들어갔더니, 정말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죠. 학생들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 또는 뭐 최소한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모른 채 그냥 노인과 바다를 그렸다. 라는 그 사실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디자이너로서 세상에 대해서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께 디자인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문학 또는 이 세상의 어떤 지식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같은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라고 인디고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호메로스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호메로스는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초로 인문학 작품을 만든 그 시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서사시를 쓴 분이신데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800년에 정말 우리 인류에게 어떤 문학 작품? 글쎄요, 글, 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스스로 자기의 머릿속으로 당시의 어떤 실화나 신화, 그리고 전쟁담 같은 것들을 엮어서 우리에게 아주 멋진 스토리로 알려준 시인이자 극작가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넘겨볼까요? 자,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리아드 그리고 오디세이. 들어는 봤는데 뭔지는 잘 모를 만한 그런 아리송함이 있을 텐데 이 호메로스가 쓴 인류 최초의 문학 작품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요. 일리아드는
그리스와 트로이 전쟁,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것을 아주 영웅들의 서사시로 멋지게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로도 또 넷플릭스 시리즈로도 우리가 트로이라는 어떤 영화랑 드라마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영화는 그 이 일리아드 책의 어떤 짧은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그리스 역사 속에서 트로이와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가 잘 아는 뭐 트로이의 목마라든가 또 아킬레우스라든가 또 헬렌, 파리스의 황금사 사과 같은 스토리들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되거든요. 자, 그런 전쟁들의 영웅담을 정말 멋지게 그려낸 서사시였다라는 거. 그리고 오디세이는 그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전쟁에서 공을 세운 오디세우스라는 이타카의 장군이 이제 자기 그리스의 이타카 지방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험한 그 바다를 건너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겪는 갖은 모험담을 그리고 있어요. 귀국길에 오른 장군의 주인공의.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라고 해서 오디세이라고 부르고, 그 돌아가는 여정에 정말 기상천외한 어떤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괴물도 만나고 뭐 요괴도 만나고 또 이상한 무인도에 떨어졌다가 이상한 신도 만나고 뭐 저승도 갔다 오고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구조가 너무나 짜임새가 있고 또 그 표현력이 너무나 풍부해서 도저히 2800년 전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봐도 이런 지금의 어떤 기술이나 사람들의 상상력으로도 이 정도 소설, 이 정도 서사를 써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800년 동안 구전되고 살아남아서 많은 후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줬다라는 겁니다. 일례로 우리 디자인에도 큰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뭐 예를 들어 아까 엄 교수님 뭐 스타벅스 이야기 하셨는데 그 스타벅스의 로고에 있는 그 여인 바로 세이렌입니다. 세이렌이라는 여신이죠. 사람들을 이상한 소리로 홀린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저 오디세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한 그 바다의 좁은 암초가 많은 그 백기를 지나면서 세이렌의 유혹을 견디고 무사히 또 돌아왔다라는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와, 이거를 우리는 지금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디자인에 써먹는 것도 힘든데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세상에 없던 이야기를 세이렌이라는 여신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는 앰뷸런스의 사이렌도 이 세이렌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스타벅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괴물들의 스토리라든가 또 뭐 이런 영웅들의 신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든 문학작품, 단테의 신곡 같은 것도 그렇고요, 율리시스도 그렇고요, 또 수많은 예술가들이 뭐 어제도 렘브란트의 그림, 터너의 그림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런 그림들, 예술가들이 이런 스토리에 영향받아서 자신들의 예술의 소재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영화, 드라마는 또 물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디자인의 근원, 또 그 이상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문학작품 또 인문학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제가 입시할 때 이 석고상을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수천 장을 그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들이 이 호머가 누군지 아무도 저에게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저는 지금 후회되는 것이, 아니면 원망스러운 것이, 그때 선생님들이 나에게 미술을 열심히 가르칠 것이 아니라 기술을 열심히 가르칠 것이 아니라 호메로스가 누군지 한 시간만이라도 설명을 해줬더라면 제가 그 석고상을 훨씬 더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훨씬 더 창의적으로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그리는 기계가 아니라. 그래서 미술 교육도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자인,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툴도 얘기하고 디자인 원리도 얘기하고 역사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수업에서는 이야기 못할, 그러나 여러분들께 더욱더 중요할 그런 인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이 바로 니드의 주제이고 저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디자인사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희 필기 콘서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완전 필기의 끝판왕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다루어질 내용들, 위쪽으로 보이시는 것이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나요? 가운데 이제 라인을 긋고 위쪽으로는 디자인사, 예술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철학사, 인문학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4대 문명으로부터 그리스 로마를 거쳐서
비로고 르바로,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해서 18세기까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9세기 예술이 후반기 인상파를 기점으로 20세기에 현대미술이 진행이 된다. 야이표 추초, 야수파, 입체파, 표현주의, 추상주의, 초현실주의, 그리고 그 이후에 모던 디자인이 발발하게 되고 그 모던 디자인에 자극을 준 3대 운동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구성주의, 네덜란드의 텍스틸, 독일의 바우하우스. 여기 중요한 운동이라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인상파가 20세기로 넘어가는 순간에 아르누보, 아르데코, 그리고 다다와 미래파는 우리 디자이너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1950년, 20세기 딱 중반에 모던 디자인이 스위스를 중심으로 크게 유행을 하면서 20세기 후반부를 지배를 하다가 그 모던 디자인의 지루함을 느낀 뜻있는 디자이너 예술가들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운동을 일으켰고, 그 모던 운동은 디지털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디지털 디자인 시대, 그리고 앞으로 AI와 메타버스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현실에 와 있다. 빠른 시간에 디자인의 역사를 약간의 사진과 함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하는 철학의 역사죠. 그 전에 철학에 대해서 저희가 나와 우주로 나눈다. 이원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제 우주가 있고 나,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주를 논하는 것이 우주론이고 나를 논하는 것이 이쪽에 있어요. 맨 왼쪽에, 더 왼쪽으로, 더 오른쪽, 여기. 잘렸네. 나와 우주가 이제 존재하고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가 이제 인식론, 그리고 그 인식론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철학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를 논하는 것이 바로 자연 철학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인문학, 또 철학은 소크라테스의 이전과 이후로 나눠져요.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와 식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 애플의 모든 것을 걸고 식사를 하고 싶어 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인문학의 중요성이 스티브 잡스를 통해서도 증명이 돼요. 스티브 잡스는 디지털 기술을 창의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지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은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문학, 인간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발전된 기술도 인간에게 외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니드의 마지막에 스티브 잡스도 이런 인문학적 어떤 소양, 이런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아이폰이던 이런 디지털 세상을 발전시켰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위대한 위인들의 정신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소크라테스 서양 철학의 모든 것들은 소크라테스 이전과 이후로 나눠져요. 왜 그러냐면,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탈레스, 헤라클레이토스, 데모크리토스, 파르메니데스, 피타고라스, 그리고 아낙사고라스, 아낙시메네스, 아낙시메네스, 아낙시만드로스, 이런 그리스 시대 자연 철학자들 때문이에요.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자연 철학, 그러니까 천체와 우주, 이 만물의 원리,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특히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원은 수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에 대한 관심, 즉 아까 말한 우주론, 이 관심을 인간으로 돌린 게 바로 소크라테스예요. 너 자신을 알라. 유명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잘 알죠? 너 자신을 알라. 즉, 너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 네가 얼마나 무식한지, 네가 얼마나 나약한지, 즉 자기네 존재, 객체에 대해서 알아라라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로 인해서 이제 철학은 인간으로 그 화살이 돌려지게 돼요. 그리고 그의 제자 플라톤, 또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그의 제자 알렉산더 대왕, 이를 통해서 그리스의 인문학이 완성이 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리스 이후에는 로마 시대가 오는데, 로마는 전쟁과 팽창의 역사, 폭력, 건축, 토목의 역사예요. 그래서 다른 학문에서는 배울 것들이 많지만 인문학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키케로라는 인문학자가 등장해서, 사실은 정치 법학자인데 이 인문학을 영어로 후마니타스라고 하는데, 이 후마니타스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고, 그리스의 인문학을 이어받아서 인문학의 중요성을
그다 나름대로 깨우친 사람입니다. 자, 로마 시대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돼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기독교는 로마에서 탄생을 했는데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기독교가 이제 전 세계 새로운 세계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이후에 1000년에 이르는 중세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비로고 르바로 중에 비로고가 바로 중세 시대예요.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자, 이 시기는 인간의 인문학은 말살되고 신 중심의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 신에 관련된 것들만 인정을 받았어요. 예술과 디자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어제 성당 사진도 보여드렸고 또 필사본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그것들은 모두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 종교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권력은 왕과 교회, 수도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관련된 철학만 발전될 수 있었죠. 규보 철학과 스토어 철학, 그리고 거기에 핵심 인물들이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었습니다. 신으로만 기결되는 모든 것이 종결되는 중세 시대였다. 이거는 그걸 기억하기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것들은 신을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중세도 1000년 동안 그 위세를 떨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서 르네상스가 오게 되죠. 자, 르네상스가 오게 되면서 인간들이 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스스로 지식을 쌓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식의 시대에 그 지식을 앞서서 이끌어 나간 혁신적인 철학자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베이컨.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지식의 힘을 강조했고요. 신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신에 종속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지식을 쌓고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개념이에요. 베이컨, 그리고 데카르트, 칸트, 헤겔. 어디 갔어? 여기 있습니다. 그래. 헤겔. 요 사람들이 17세기, 18세기까지 요 이성의 시대 또 계몽주의 시대를 이끌은 겁니다. 여기 깨달음이라고 썼는데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계몽주의란 말도 나오는데 요때 비로소 인간들은 이제 신에서 벗어나서 주체적으로 내 사상들을, 내 지식들을 쌓아나기 시작합니다. 디자인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르네상스가 일으킨 시기에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을 항상 이야기를 하죠.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은 우리 뭐 시각 디자인, 뭐 책, 또 활자술의 역사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의 발전에도 공헌을 했다라는 겁니다. 책이 대중화되고 인쇄물이 대중화되면서 지식이 널리 퍼지고 이러한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데 크게 기여를 했어요. 기독교의 타락함을 세상에 알리고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의 역사와 철학의 역사는 이렇게 한계로 맞물려 간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 와중에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 헤겔에 대해서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데카르트는 X축, Y축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물건의, 어떤 사물의 위치를 X축, Y축 좌표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 이후에 모든 많은 과학이 발전하게 되고 나중에 우리 정보 디자인도 이 사람 덕분에 발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의 역할에 더 힘입어서 이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과학이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어제 프톨레임 아이오스가 그리스 시기에 천동설을 주장한 것에 반해서 르네상스 시기에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기 시작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갈릴레오 갈릴레이, 또 티커 브라헤, 또 요하네스 케플러, 아이작 뉴턴까지 이 과학자들이 이 천체의 비밀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중세 시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만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낮과 밤을 만들고 지구를 돌렸는데 그게 아니야. 자연적인 현상이었어요. 이 우주는 자연적으로 지구가 공전하면서 자전을 하면서 달이 있고 별이 있고 그래서 그림자가 생기고 사계절이 있고 온도가 변하는 이런 것들을 다 인간 스스로 발견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드디어 19세기에 산업혁명을 일으켜요. 그들의 만든 지식과 기술로. 그래서 19세기에는 산업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 산업의 시대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작용도 일어나죠. 노동자 계급이 또 고생을 하게 되고 신흥 부르주아들이 여기서 돈을 번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권력을 떨치기 시작하는데 미처 개봉되지 못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크게 돈만 번 그러니까 한마디로 졸부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귀족과 왕들이 계급을 차지했을 때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때도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났어요. 도시가 발전하고 공장이 발전하지만 빈민이라든가 빈곤이라든가 실업자, 노동자들의 고생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파헤친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 그래서 세상은 노동과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 뭐 변증법적 유물론을 이어받아가지고 사회주의 체제를 주장하고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미친 공산주의라는 것이 이때 나타나게 되죠. 자, 그리고 19세기에 아주 굵직굵직한 철학자들이 많이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마르크스의 뒤를 이어서 니체. 실존주의의 선구자이고 신은 죽었다, 망치를 든 철학자, 그리고 인간의 광기를 노래한 철학자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 많이 해서 사실 그 책도 유명하고 뭐 영화도 있고 음악도 많이 있지만 이 니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전후로 19세기 전후로 이 세상 자체를 이해하는데 그 영향을 미치고 니체는 후대 실존주의자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실존주의라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럼 내가 아까 우주와 나를 이분화시키고 그 나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실존주의가 그런 겁니다. 실존, 나, 뭐 객체 이렇게 생각하면 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했구나. 생각을 했구나.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9세기가 충격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던졌고 그 뒤를 이어서 프로이트가 등장합니다. 자, 무의식의 세계. 역시 이것도 중세의 신적 개념, 그동안 서양의 세계관에 반하는 내용이었어요. 인간이 살아있는 온전한 정신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 의해서 일정 기간 지배받는다. 그리고 어제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프로이트는 인간의 성욕, 성의식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했었죠. 제가 에로티시즘과 디자인 시간에는 프로이트를 성의 관점에서 소개를 시켜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이 쉬쉬하다, 특히 종교에서는 정말 다룰 수가 없는 그런 소재들을 이렇게 과감하게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인간들에게 새로운 각도로 세상을 또 바라보게 하고, 인간을 보세요. 인간의 본능, 성욕, 그거를 이렇게 학술적으로 증명해냈다는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점점 가까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본성을 드러내고 본질에 가까워지는 그런 철학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갈수록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 와중에 다윈의 진화론도 19세기에 나오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아주 정면으로 신을 부정하는 이야기죠. 진화론. 그러니까 인간,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신이 만들었다고 믿어오던 그런 시대를 진화론, 스스로 진화하여서 발전하는 것이다. 즉, 여기 좀 여기 써놨는데 앞으로 가보세요. 창조론, 중세시대의 창조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뭐 빛이 있으라 막 해가지고 다 만들었잖아요. 신들이. 그 창조론과 가장 정면을 바라는 것이 다윈의 진화론이다. 그 전까지는 뭐 아름아름 쉬쉬하면서 이렇게 쭉 왔는데 이렇게 진화론이라는 책을 써냄으로써 아주 구체적으로 이 창조론에 반박을 하게 되고 꽤 그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진화론이 대세죠. 일부 종교를 독실한 기독교인들 말고는 우리가 학교에서 다 진화론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19세기가 지나가면서 아주 충격적인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그리고 다윈, 그 다음에 거기에 살짝 쇼펜하우어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얘기할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왜냐하면 동서양의 교류를 여기서 철학적으로 앞당긴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동양의 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특히 불교 철학, 인도 철학 아주 심오합니다. 인도 가면 누구나 이렇게 휘파람 불면서 한 5cm 붕 뜨게 되는데 그런 느낌들을 이때 이미 아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이야기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쇼펜하우어 얘기를 하고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20세기로 넘어갑니다. 20세기에 여러분들 댓글 응대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20세기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프로이트가 사실 19세기에서 20세기가 살짝 걸쳐요. 그래서 20세기에는 이 무의식이 초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20세기는 또 다른 세기가 넘어가요. 세기 말고 세기초를 거치면서 뭐 예술에서는 아르누보, 뭐 아방가르드, 다다 미르페가 나오면서,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게 되는데 철학에서는 의외로 아주 예쁘게 다른 방향으로 발전을 합니다. 뭐 그동안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에 의해서 아주 충격적인 19세기가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20세기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인간을 바라보게 돼요. 예를 들면 기호학, 또 다른 각도로 세계를 바라본다는 거죠. 기호로 세계를 바라본다라든가 언어로 바라본다든가 시간으로 바라본다든가.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은 기호로 이루어져 있다. 아까 엄 교수님 얘기하셨잖아요. 디자이너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분야라고. 그 다음에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것도 아마 이런 이론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 뭐 기호로는 퍼스 제임스 듀이 같은 주로 이제 미국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발전했고요. 언어에 있어서는 버틀랜드 러셀,
그리고 그의 제자 비트겐슈타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전반부에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 요 20세기 초 19세기 말 20초에 가장 예술사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거든요. 비엔나. 이 비트겐슈타인은 비엔나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철학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많은 예술가들이 또 얽혀 있어요. 구스타프 클림트라든가 또 말러라든가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비트겐슈타인과 연결이 되면서 19세기 20세기 초를 또 상황을 설명하는데도 큰 중심점이 될 겁니다. 비트겐슈타인 기대해 주세요. 자, 그리고 뭐 시간에 관련해서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이 존재와 시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관점을 다양하게 넓혀 나갑니다. 이렇게 기호 언어 시간이라는 것은 뭔가 20세기 이후에 새로운 어떤 세계적 세계관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포스터 모더니즘을 낳게 합니다. 디자인에서는 예술에서 20세기 후반에 즉 1980년대 요때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기를 보는데 철학에서는 이미 앞서 있어요. 1940년대, 50년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게 이름하여 포스트 모더니즘 독수리 오형제, 리오타르, 자크 데리다, 미셀 푸코, 자크 라강, 장 보드이아르 이렇게 5명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 물론 훨씬 더 많이 있어요. 뭐 하버마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그나마 우리 디자인과 예술 관련된 사람 5명을 뽑은 것이고 그 중에서 특히 미셀 푸코 그리고 장 보드리아르를 중점적으로 다룰 겁니다. 이 장 보드리아르는 가상현실, 가상세계에 대해서 이미 1920년대 중반에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시몰라시용, 시몰라크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유명한 디즈니랜드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내년을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영화 매트릭스를 통해서 장 보드리아르의 가상세계는 이미 우리에게 실현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메타버스, AI, 챗 GPT 이런 세상들이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에서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 100년 전에. 놀라운 사실이 50년 전이군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이 철학과 디자인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우하우스에서 말했던 레스 이스 모어라는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라는 개념은 여기 중세 더 줄여. 잠시만요. 빨리. 오캄이라는 철학자가 이미 얘기했어요.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오캄의 면도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컨택트라는 영화를 보여드리면서 그 이론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컨택트라는 영화는 딱 이거예요.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결입니다. 과학자와 종교인의 대결이에요. 그 대결을 우주라는 배경으로 너무 멋지게 펼쳐내는데 이거 벌써 스포가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많이, 벌써 40분이야? 오캄이 이미 얘기했고, 이데아도 플라톤이 이미 얘기했고, 내가 이미 얘기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관계성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할 테니 여러분들은 열심히 듣기만 해라.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름의 무게감에 이 많은 글씨들의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차근차근히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냐?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차분차분 어제 제가 쓴 장면이에요.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인데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강의를 하고 났더니 3시간 동안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걸 이제 차근차근 얘기할 겁니다. 하나씩. 그리고 24번 강의를 할 거니까 너무 열심히 필기에 집중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24번 동안 열심히 잘 참석하시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요 축말은 꼭 기억해 주세요. 선사시대부터 4대 문명, 그리스 로마, 비로고 르바로, 고당자사, 이인신인호이, 야이표 추초, 모던, 포스트 모던, 디지털까지. 그렇게 하면 우리 2000년 역사가 싹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사, 예술사까지, 철학사까지 다 정리할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이 2000년의 역사를 앞으로 2년 동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니드 후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뉴욕 국립도서관을 걸어가면서 찍은, 안 넣었군요. 깜빡했다. 넣은 줄 알았는데, 네. 거기서 본 말이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한 말인데요. 지난 세기의 위대한 인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읽는 것이다 라고 데카르트가 말을 했고요. 제가 그 말을 우연히 뉴욕에서 거닐다가 바닥에 써져 있는 명판에서 발견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 지금 디지털의 시대에 책을 가까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책들을 읽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리드 인디고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책을 가까이 하고 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은 아날로그적인 마음으로 인문학과 디자인 그리고 우리 디자인의 근본에 대해서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리드 애프터 후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2주 후 리드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힘들어. 많이 바꿨어요? 그래? 네.